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다음 주에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는데요. 이 대표도 초청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이뤄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통화였습니다. 정부가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의대 증원 개편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에서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관련 내용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뉴진수 코너에서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온 국민의 미래 김예지 의원 모시고 장애인 복지 관련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 시간 반쯤 전에요.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통화는 뭐 한 5분 정도 했다고 하고요. 핵심은 다음 주에 용산에서 만나자.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또 앞으로는 자주 만나자. 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도 마음 내줘서 고맙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 이 취임 이후의 통화가 두 분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정광재 대변인님, 네. 이렇게 전격적으로 통화를 한 배경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전격적이죠. 예. 저는 뭐 개원 시기를 전후해서 예. 이재명 대표와 만남의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만나지 않아 왔는데 총선 패배 후 바로 또 만난다는 것도 심각한 자기 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좀 시간을 가진 다음에 명분을 찾아서, 그 명분이라는 게 이제 개원, 22대 국회 개원 즈음에서 두 분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자기 부정을 한 건가요? 일종의 뭐 자기 혁신이라고 해야죠. 혁신이요. 이제 네. 이제 혁신이라고 하시죠. 예. 그래서 전화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중에 나누고 싶다고 했고, 다음 네. 주 중에 만나자고 했으니까 네. 아마 뭐 실무진에서 의제와 형식을 논의를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그게 앞으로의 그 대화 관계 설정하는데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네. 저는 뭐 이걸 뭐 늦었다면 늦었다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예. 굉장히 전격적으로 빨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적정한 시점에 전화해서 예. 만나자고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의원님, 그 22대 국회 문이 열리기 전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을 이유가 뭐였을까요? 처음 느낌은 예.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아름다운 모습. 예, 지난 4년간 잘 못 봤던 네네. 그런 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에는 뭐 지금 비서실장, 총리 다 인사를 고심하면서 결국에는 이번 21대에서 그 강경한 모습에서 조금 탈바꿈해야 된다. 네. 라는 필요성을 당연히 느끼셨을 거고요. 이번 21대 총선 결과 완패하셨고, 예. 그리고 국정 지지율 11%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변해야 된다. 라는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든 부합하려는 첫 번째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워낙에 개혁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계기로
본인 스스로를 개혁하는 그런 첫 단추를 네. 낀 거 아니냐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자기 개혁이라고 하셨죠. 자기 혁신이라고 혁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혁신. 그런데 예.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할 때 예. 후보 시절처럼 하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후보 시절에는 자기가 이 방법이 아닌가 보다. 이게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빨리빨리 이 방법을 바꾸고 예, 예. 새로운 대안을 찾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네. 아무래도 그게 이제 대통령 국정 수행을 하다 보면 방향 전환이 쉬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후보 시절처럼. 그래서 좀 늦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기가 돼서 뭐 저는 그 대국회 관계가 예. 또 대야 관계가 21대 국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신인님 그럼 다음 주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까요? 우선은 예. 이재명 대표께서도 오늘 화답한 것은 예. 국가적으로 지금 중요한 사항들이 많고 특히 민생에 대한 부분들 민생. 절박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민생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 그런 민심을 받들어서 남은 3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21대 국회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거든요. 네네. 5월 달에 이제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너무 거부권 남발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을 존중해 주시고 야당의 목소리 충분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당부도 전달할 것이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인사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남은 3년 하여튼 레임덕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끌어야 되는 네. 숙제가 있으신 만큼 그런 부분에서의 야당의 협조, 협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오늘 통화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오후 1시 조금 넘어서 또 저쪽 비서실장께 이제 전화를 해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3시 반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뭐 이런 대화들 할 거 정말 많은데 정광재 대변인, 그럼 앞으로 뭐 조국 대표도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정치라는 게 가능성이 아무리 낮아도 그 가능성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조국 대표 그 당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면서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를 계기로 국회와 소통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다면 뭐 이제 원내 3당이 됐잖아요. 조국 혁신당도 네네. 뭐 일정 부분 뭐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협력을 요구하는 게 대통령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 대통령 책임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자신이 좀 싫어하는 일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9님 어찌 됐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통화한 것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요. 민생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도 주십니다. 아까 잠깐 그 신현님께서 언급하신 그 대통령 지지율 관련된 내용은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6일부터 18일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인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통화도 빨리 이루어지고 만남도 빨리 이루어졌는데 이 인사 때문에 한없이 늦출 수가 없어서 통화를 한 거다라는 상황도 설명을 이재명 대표께 했다고 홍보수석이 아까 전했는데요. 그러게요. 이 대통령실 인적쇄신인 작업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권영세 의원이요. 새 총리는 새로운 국회랑 일을 하게 된다.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분들 같은 참모분들 먼저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뭐 5월 30일 이후에 22대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총리 인선하자 뭐 이런 건가요? 저도 이 메시지를 보고 예. 이게 혹시 권영세 위원장, 이제 권영세 의원이 예. 용산과의 교감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개인의 의견을 얘기한 건지 궁금했는데 네. 그걸 제가 아직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 일견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선은 지금 뭐 조금 빨리 하는 게 예. 국정 안정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총리 인선이 늦어졌잖아요. 네. 이 부분은 혹시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 만나는데 이재명 대표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 예. 제가 지금 단언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게 지금까지 좀
인선이 늦어진 이유는 아닐까라고 뭐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물론 조금 전에 뭐 통화로 일단은 분위기가 좀 좋은 쪽으로 가나 싶긴 하지만 이 대표께서는 어젯밤에 그런 글을 올리셨죠.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박영선 전 장관하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염두에 둔 말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또 차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뭐 검토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박영선 장관은 또 그랬죠.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라고 말했는데 박 전 장관 흔들지 마라 뭐 이런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님 메시지는 뭐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하마평으로 하면서 언론에 예. 또는 여론에 간보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뭐 박영선 전 장관이었던 것인데 결국에는 민주당 인사 한 명 이렇게 꽂는다고 해서 예. 지금의 국정 운영이나 국회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착각하지 말아라라는 좀 메시지였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께서 다시 뭐 전화를 하면서 예. 우선순위를 정정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좀 올바른 태도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의 이제 앞으로의 인사 관계도 예. 이제 야당의 의중을 뭔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동안에 정부 여당은 사실 민주당을 뭔가 범죄자 집단 아니면 종북 세력 네. 이런 식으로 좀 치부하면서 상당히 비호감 선거를 하기도 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선거 후에 상대를 인정하겠다라는 모쏠이를 제대로 보이고 그 다음에 소통을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나씩 뭔가 과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스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3956님 저도 한마디 남겨도 될까요? 오늘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전화통화 한마디로 참 잘했어요 드리고 싶습니다. 2502님 두 분이 만난다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국민들이 큰 기대하고 있으니 좋은 만남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 신 의원님은 그 잠깐 말씀 나온 그 박영선 전 장관님하고는 좀 인연도 있으시잖아요. 그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에 선대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박 전 장관께서는 이런 얘기 듣고 또 이제 일본에 그 내리셔서 글도 잠깐 올리셨지만은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요? 박영선 장관도 지금의 그런 대한민국의 예. 강대강 국면에서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2021년이었나요? 네네. 우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 당이 연속 3번 선거를 패배했거든요. 예, 저도 그 선대위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고 네. 곧바로 저희가 비대위 전환이 되면서 비대위원으로 합류했었고 그러면서 대변인으로 15개월을 쫙 활동을 했는데 예. 그때 박영선 장관이 일선에 물러나면서 그동안의 공백기가 있었던 건데 예.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대한 본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녹아 있는 것이 그 페북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총선 결과를 정부 여당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예.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민주당에서는 이게 뭔가 한 명의 인사를 픽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본인들이 정부 여당이 쇄신을 하고 국정 운영을 책임을 지기 위한 야당의 협치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네. 우선은 파악하고 제대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서로의 그런 탐색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야 되고 그것은 또 민주당의 당대표에 대한 뭔가 정부 여당의 제스처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사실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기도 하고 또 오늘 의료대란 관련해서도 2,000명 고집을 약간은 내려놓은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첫날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그러면은 비서실장은 장제원 의원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리고 뭐 정무수석은 또 어느 분이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저는 야당이 이 대통령실의 인사에 관해서 너무 네. 감나라 배나라 하는 식의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리는 예. 국회 인준이 필요하고 그렇죠. 통합형 인사가 필요하다는 듯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은 대통령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대통령실을 다 잡아서 남은 윤석열 정부 3년의 이 성공을 이끌어야 하는 분인데 네네. 이건 뭐 야당의 의견에 이끌려 갖고 인사가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장제원 실장이 적임자라고 뭐 추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 측면에서 본다면은
장제원 전 의원이 책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노력해 왔고 네. 또 중간에 선당우사의 자세 또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불출마 선언도 했고 모든 명분상 장제원 실장이 가장 적임자라는 데는 뭐 의견들이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또 하나 뭐 여론의 간보기라고 이 야당에서 가끔 평가하기도 하는데 예. 간보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식할 때 간을 안 보면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거나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간보기라는 게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여론의 반향과 동향을 살폈다. 네. 그런 과정이었고 뭐 결국에는 이런 여론을 반영한 인사가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코너에서도 보좌관 분들이 나오셔서 간보기에 성공한 거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박영선 전 장관을 염두에 두고요. 근데 또 감너라 배너라 할 거 아니라고 하셨지만은 야당에서 그래도 차기 비서실장 뭐 그다음에 정무수석 등등 참모진들에 대한 기대를 표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뭐 결국에는 근데 간보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물론 예.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이번에 불거진 문제들은 비선이 작동한 거 아니냐 대통령실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정말 이게 대통령실의 언론 대응이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인지 없이 이런 뭔가 여러 가지 함화평이 나오면서 예. 실제로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겠죠. 예. 그래서 그게 또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의 의혹이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이 뭘 하더라도 오해 없도록 깔끔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인사는 대통령이 하시는 겁니다. 대통령이 결국에는 최종 결정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권 당일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정무수석,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야당을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네. 소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신 그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이 뭐 임금 기는 당나귀 뭐 아니면은 벌거벗은 임금님 뭐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정말 세상은 우리 상대가 있고 또 열려 있고 중도도 있고 그런 깨우침을 줄 수 있고 쓴소리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국민들도 인사에 감동이 있다. 네. 조금 더 대통령실이 뭔가 포괄적이면서 통합적으로 가려고 하는구나에 대한 평가를 할 테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우리 쪽과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문자 하나 읽고 다음 주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7706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국민을 생각해서 사적인 감정을 누르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다음 주 좋은 뉴스 기대해 봅니다 하는데 지금 이 두 분의 전화 통화만 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는데도 문자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야기거리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또 신현영 의원께서는 의사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관련해서 오후에 특별 브리핑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이에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정광준 대변님, 지금 어제 국립대 총장분들이 이제 이런 식의 대학별 증원분의 한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좀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에 신입생들을 모집하게 좀 해달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했네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시간에 쫓겨서 지금처럼 의견을 낼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리 나왔던 중재안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인가요? 의대 정원 각 대학별로 몇 명을 뽑을 건지에 대한 입시 요강이 발표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확정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거의 불가역적으로 이게 되돌리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해결의 실마리 단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의료개혁은 우리 당과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왜 필요하냐? 왜 필수, 공공, 지방 이런 의료들을
굉장히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고 네네. 앞으로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명약관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 개혁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하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생각에 총선이 끝나고 네. 이제 총선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게 많잖아요. 민심을 두루 살펴야 된다는. 예. 그러나 이런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부 내에서 분명하게 이뤄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야당도 예. 야당이 집권당일 때도 의대 정원 확대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못했던 거 아닙니까?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뭐 여러 이유를 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자신들도 하고 싶었던 거니까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좀 힘 좀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사이기도 하신 신현 의원님. 지금 일단 브리핑 내용 들으셨고 오늘도 그 관련된 어떤 세미나도 하고 오셨잖아요. 네. 의료계 입장은 어떻게 나올까 싶습니다. 뭐 의료계에서도 뭐 의사협회, 뭐 전공의 뭐 각기 의견이 다를지도 궁금하고 이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한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주 싸늘한 반응이죠. 싸늘한 반응입니까? 무슨 예. 지금 이런 걸로 해결이 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느냐. 정부가 우선 사과부터 해라. 예. 라는 것이죠. 아, 네네. 그동안에 지난 한 70여일간의 의정 갈등을 보면서 상처를 서로 많이 받았어요. 특히 필수 의료에서 헌신하는 의사들에 대한 전체 의사 집단에 대한 악마화로 네. 인해서 트라우마를 많이 받았고 소명감 갖고 일했던 의사들이 현장을 버리고 나올 때는 이대로는 안 된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 갖고선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 해결 국면은 짧은 기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래요? 많이 필수 의료 붕괴 가속화됐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의료를 구현할 것인가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수년간의 시간이 걸릴 거고 그만큼 현장이 많이 지금은 파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정치인이자 의사로서 네.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렇죠. 국민과 환자의 제대로 된 진료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네네. 오늘의 발표는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 정부가 계속 2,000명을 고집하면서 해결 국면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네.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라는 거에 대한 안도감은 들고요. 네네. 하지만 의료개혁에 대한 필요성 모든 사람이 공감합니다. 야당도 공감하고요. 의료계에서도 의료개혁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근데 예. 각자 생각하는 방식과 범위가 좀 다른 거긴 한데요. 저는 지금 의료개혁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필수 지역 공공의료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 것이냐에 그렇죠.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되면서 국가의 역할을 논의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의사 양성 과정에서 이런 지역 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조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3분 진료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환자 중심으로 돌릴 것이냐. 그러려면 그렇죠. 결국엔 수가 체계나 여러 가지 보상 체계에 대한 시스템이 전환되어야 되는 거고요. 예. 각각의 뭐 1차 의료 의원이나 병원이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중증 환자, 경증 환자들이 잘 제대로 된 의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누군가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서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그런 회복의 수순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 여전히 지금 다음 달에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런 지지난한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의협 집행부도 강성인 분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불신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곧바로 대화로 들어오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요원한 부분이 의협도 그렇고 분명히 있다. 전공의협에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그 중재할 수 있는 여러 정치권의 예. 역할들이 매우 중요한데 네네. 시간은 많이 걸릴 거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1918님 수험생들 혼란이 없도록 해주세요. 유유하시고요. 0584님 중재안이 일찌감치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실마리가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씀도 해줍니다. 혹시 짧게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할 말 다 했습니다. 네네. 의료개혁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네.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다음 주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오늘 그 낙선자 간담회도 열었죠.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서 난상 토론했다고 하던데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오갔나요? 어떤 분들은 뭐 울기까지 하셨다던데요. 예, 뭐 그 관련 내용 들었습니다. 예. 김기용 인천 연수을에서 나오신 예. 분인데 뭐 선거 과정에서 어려움과 우리 당의 지금 처한 상황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네. 눈물을 흘린 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낙선한 분들의 의견들을 앞으로 더 자주 듣고
더 경청하는 그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에 낙선한 분들은요 더 승리에 목마른 분들입니다. 다음 이제 4년 후를 기약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이 민심을 당과 대통령실에 더 현장에 가까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우리 정당이 2016년서부터 3번 총선에 지면서 예. 수도권 의석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108명의 당선자, 특히 지역구 뭐 당선자 그보다 더 적죠. 이 중에 65%가 영남 의원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영남 마인드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출하고 계신데 네. 낙선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수도권에서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권영진 전 대구시장 이번에 당선되신 대구 달서평이죠. 또 영남 탓이냐. 뭐 선거 때만 되면 영남에서 표 달러 가면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또 영남 탓하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남을 저희가 다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 수도권 정서를 그래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지도 체제가 들어서야 다음번 선거도 전체적인 전국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영남 탓이다. 이런 누구누구 때문이다. 누구누구의 책임이다. 이거 돌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나 전국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선 수도권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라는 인식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오늘 뭐부터 하자는 거예요? 전당대회를 빨리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또 나왔나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아니고 총선 패배 원인부터 분석을 해야 되고 총선 백서부터 만들자. 총선에 대한 통렬한 자기 비판이 먼저라고 봅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백서 만들어서 우리가 뭘 잘못했고 다음번에 무엇을 개선해야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느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총선에서 승리하는 DNA를 잃어버렸다. 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DNA를 다시 복원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찾는 총선 백서 작업이 있어야 되겠고 네. 지도부 공백기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의견들이 그 젊은 소장파 중심으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지지층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까지 나섰다고 하는데 어제 그 서영교 의원은 저희 전화 통화하면서 이 대표께서 손살을 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원님 지금 당내에서는 이렇게 지지층분들의 서명 운동까지 일하는 분위기들 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실지도 궁금하고 뭐 연임을 안 할 이유가 있나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예.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가 선출될 때는 80%의 압도적인 지지, 당내에서의 지지가 있었고 네. 이게 뭐든지 선거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1년간의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행보를 보면 단식하셨고요. 네. 법정 구속을 면하셨고 또 생명 위협하는 칼부림에서도 또 다시 소생하셨고 네. 총선도 압승하셨기 때문에 당대표로서의 행보로서는 상당히 그런 행보 하나하나가 당내에서는 더 입지를 굳건히 하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예. 이번 공천과 총선 과정을 통해서 친명 체제가 아주 공고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의중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올 거라고 보는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차기 국회의장 이거 지금 추미애 당선인 조정석 사무총장 뭐 정성호 의원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선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뭐 경선까지 되면은 지금 현직 의원분들 사이에서는 뭐 이 세 분 아니어도 다른 분도 하고 싶은 분 계시겠지만은 누가 좀 그래도 의장 하는 게 참 괜찮겠다 싶은 의견이 모아지는 게 좀 있나요? 아직까지는 지금 22대 당선인들 중심 내에서는 소통이 뭐 일사불란하지는 않을 테니까 네네. 이제는 새로운 국회가 출범해야 아마 이런 부분도 더 뜨거워질 거라고 보고요. 의원님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개인 의견. 저는 당사자가 아니긴 한데 지난 21대에도 사실 저희가 의장 선거로 예. 우상호 의원도 출마를 했었고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내정돼 있던 김준표 의장한테 많이 몰아줘서 사실은 네. 그렇게 선거가 된 만큼 경선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 6선과 예. 5선의 후보들은 다 한 번씩은 고민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정관희 그래서- 대변님은 지금 예. 어느 분이 국회의장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땡큐인가요?
이번에 그 민주당 당대표와 국회의장은 예. 이재명 대표의 마음먹기에 따라 다 달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결국에 예. 민주당 당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겠다고 하면 예.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거고 예. 국회의장 선거도 예전에는 이제 다선 또 나이 많은 순 이게 이제 관행으로 돼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경선이 됐더라고요. 네. 그럼 이번에도 세 분 다 지금 이른바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그중에 이재명 대표와 더 가까운 분이 당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더 가까운 분이라면 정성호 의원 아닌가요? 정성호 의원은 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불리긴 하고 있죠. 네. 마지막 질문 시간 관계상 짧게만 드릴게요. 신원영 의원님. 지금 오늘 4.19 혁명 기념일이어서 여러 정치권 인사분들 뭐 기념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께서는 기념식 2시간 전에 뭐 8시 아침에 일찍 4.19 유가족 단체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4.19 민주묘지 참배를 했다고 하는데 조국 혁신당에서요. 조국 대표가 왜 조조 참배, 우리가 조조 영화 보듯이 조조 참배하느냐.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 왜 또 도둑 참배다. 막 이렇게 표현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청와대에서 조국 대표가 근무하던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식에 안 가셨다. 이 자기애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런 논평 냈거든요. 어떤 얘기겠어요? 예, 윤 대통령의 오랜만에 총선 이후에 예. 그런 외부 행보였기 때문에 뭐 본인이 판단하셨을 텐데 우연히 야당 대표랑 마주치는 그림을 부담스러워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이재명 대표랑 통화를 한 만큼 예. 그 이후에는 조국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랑도 한번 조우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든다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천 2차로에서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서평택에서 용담터널 쪽으로 32km 구간으로 평소 금요일보다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요. 이후에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또 북천안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긴 구간 어렵고요. 다시 남사에서 오산, 기흥에서 신갈, 얼마 못 가 죽전휴게소에서 판교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 심하고요.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화흥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6구 일대 정체가 심하고요. 더 가서는 유성분기점 앞두고 교통량 늘었습니다. 호남지선 논산 쪽으로는 유성에서 정체고요. 그리고 회덕분기점을 중심으로는 양방향 2km 구간 안에서 밀립니다. 반대 대전 쪽으로는 계룡에서 서대전 분기점까지도 교통량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오픈 AI사가 생성형 AI 챗봇 챗 GPT를 내놓은 지 1년여 만에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뭐 챗 GPT 영어 스피치 대회도 열린다고 하고요. 뭐 농업용 챗 GPT에 AI가 탑재된 휴대전화에 노트북에 동영상 제작의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고 다 해요. 근데 이 AI 컴퓨터 개발 시장에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 간의 합종 연횡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좀 제대로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 설명부터 좀 요청을 좀 드릴까 하는데 네. 이런 얘기 있네요. AI 시장에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챗 GPT보다 더 유망하게 꼽히고 있다. 그러면은 우선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뭐 제 앞에 있는 노트북이나 일반 이런 컴퓨터랑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뭐 우리가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냥 좀 뭉뚱그려서 쉽게 설명하면 예.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화된 이런 하드웨어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퓨터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인공지능용이라고 하는 건 챗 GPT 같은 언어 모델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림 그리는 걸 이렇게 최적화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어떠한 컴퓨터 디바이스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랑은 다르게 아주 큰 AI 대규모 데이터를 뭐 빠르게 처리한다거나 복잡한 것들을 훈련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런 네. 거는 우리가 보는 조그마한 컴퓨터는 아니고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전 세계 어딘가에 엄청나게 큰 컴퓨터 서버들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뭔가 계산한 값들을 우리가 쓰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이러한 AI 컴퓨터로 좀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마 들어보셨는데 GPU라는 게 있습니다. GPU, 네네. 네, 이게 원래는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인데 요게 이제 AI를 돌릴 때 다른 것들보다 아주 잘 돌아간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붙여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GPU를 기반으로 이런 AI 연산에 최적화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AI 컴퓨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뭐 메모리도 엄청 커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뭐 하이닉스 뭐 이런 데들이 이제 HBM을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AI 컴퓨터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뭐 그 외에 이런 네트워크, 인터넷 속도도 엄청 빨라야 돼요. 네네. 그래야 얘네들끼리 잘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 이제 이건 또 열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 열을 식혀주는 식히는 것도. 거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쓰던 거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컴퓨터의 스펙이나 어떤 컴퓨터의 종류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AI 컴퓨터 뭐 이렇게 좀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전기도 많이 먹어요. 전기를 엄청 먹죠. 엄청 많이 먹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고민인 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챗 GPT가 예. GPT-4잖아요. 네네. 근데 GPT-5가 나오면 그거는 거의 뭐 한 도시 수준의 전기를 다 쓸 수도 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또 미국에서 예. 그거 관련돼서 전력을 생산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원자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최근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기술들이 결국에는 AI를 돌리려면 얘를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정말 계속 꾸준히 돌려야 되니까 그렇겠네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기술, 뭐 메모리, 열시키는 거, 전기 등등까지 정말 엄청난 하나의 산업을 이끌고 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관련 뭐 부품들도 막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는 데들이 주가도 오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 AI 컴퓨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어딘지 궁금해요. 그리고 네. 추격하고 있는 기업은 또 어딘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보통 AI 컴퓨터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엔비디아. 회사죠. 네. 엔비디아라는 회사는요, 말씀드렸던 GPU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원래 GPU만 하다가 네. 요즘에는 서버도 하고요, 뭐 하드웨어도 하고요, 뭐 소프트웨어도 하고요, 계속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데 엔비디아의 뒤를 이어서 원래 이제 칩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AMD라든지 AMD. 뭐 인텔 예. 이런 데들도 야 우리도 GPU급 되는 거 한번 해볼 거야 막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네. 애플처럼 원래 여기는 소프트웨어만 하던 회사에 가까웠잖아요. 운영체제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심지어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야 우리가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처럼 칩도 만들고 그리고 클라우드도 하고 이것저것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장 갈 거야라고 하면서 거의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보통 빅테크 회사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회사는 네. 이 AI 컴퓨팅 시장을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온 회사들 중에 국내 회사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자, 어쨌든 엔비디아의 독점에 지금 맞서는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혹시 이 가운데서 소개해 주실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역시 구글 얘기를 해야 될 것 구글, 같아요. 예. 왜냐하면 구글이 우리가 이른바 옛날에 한 2016년에 알파고 있을 때는 네. 생각해 보시면 인공지능 하면 그냥 구글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알파고 만든 회사가 결국 구글에 인수가 됐으니까. 네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챗 GPT 나오면서 밀렸어요. 근데 거기서 좀 구글이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천 기술이 되는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 논문을 어디서 썼냐면 구글에서 썼어요. 아, 그래요? 구글에 있는 연구자들이 모여서 그걸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술을 다 오픈했는데 그 열매는 어떻게 보면 오픈 AI의 챗 GPT가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다 보니 예. 구글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추격자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추격자 입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가 한 1, 2년 동안 소위 헛발질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좀 제대로 해보겠다고 힘이 모이면서 이번에 좀 주목받은 게 네. 구글 클라우드라는 행사가 구글 클라우드. 네, 최근에 이제 4월 9일 날 현지 시간으로 있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원래 매해 하는 행사거든요. 근데 원래 이 클라우드는 약간
기업용 솔루션에 가깝다 보니까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지만 예. 이번엔 좀 달랐어요. 이번에는 이런 생성형 AI, 챗GPT와 같은 이런 녀석들을 우리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예. 그 안에서 또 따로 또 같이 전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로 또 같이. 예전에는 구글이 자기들이 칩도 만들고 예. 자기들이 클라우드도 하니까 무조건 우리 거 써라 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좀 생각이 바뀐 게 야 아니야 우리 서버 안에 시장을 열어줄 테니 다른 애들 거 쓰는 것도 우리랑 연결해 줄게. 오.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이 갖고 있는 언어 모델 말고도 예. 최근에 챗GPT만큼 또 주목받는 게 클로드라는 또 모델이 있거든요. 클로드. 네. 예. 그 클로드도 우리 구글 클라우드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작년에는 재밌었던 게 이 구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GPU처럼 이런 그 AI를 잘 돌리는 칩들을 예. 구글도 만들어요. 그건 구글은 이제 구글이 만들었는데 텐서플로우 이래서 TPU라고 그러거든요. TPU. 네. 예. 근데 원래는 구글의 클라우드에서 뭔가를 하려면 구글 칩만 썼어야 됐어요. 근데 갑자기 작년에 행사를 하는데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딱 등장해서 오.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든 칩에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라면서 좀 뭔가 열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예. 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 더 열었다. 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협력하면서 우리가 좀 새롭게 협업해보자라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라는 따로 게 좀 또 같이. 예.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글이 또 이번에 AI 비서를 만들 수 있는 기능도 발표를 했다고 하던데 네. AI 비서 네. 이거 어떻게 만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앞서서 제가 언어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챗GPT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글에서도 본인들의 이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미나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예전에는 이제 개인용에 대한 대화, 그러니까 사람 그냥 일반 소비자가 대화하는 걸 대답해 주는 것만 쓰다가 네. 이제 뭘 해주겠다는 거냐면 그 기업에 특화된 형태로 예. 그 기업을 위한 일종의 AI 비서라고 할까요? 오. 그런 걸 만드는 거를 이제 도와주겠다라는 네.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예. 여기서 되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걸 하려면 복잡한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 구글에서 내놓은 건 재밌는 게 그럴 필요 없다. 오. 우리가 레고 블록처럼 예. 다 이렇게 조각조각 해놨으니까 너네가 필요한 기능들만 딱딱딱딱 붙이면 그거를 갖고 너네 회사만의 일종의 AI 비서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챗봇 빌더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 거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공부한 AI 비서를 채용을 해서 그 비서가 우리 상품을 어떻게 파는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은 이 구글 클라우드 안에 자기네 회사의 데이터를 넣고 거기에 있는 AI 비서를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탁탁탁 조립해서 예. 그걸 딱 내놓으면 소비자들이 그걸 쓸 수 있게 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모델들을 이제 내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축구 게임 하다 네. 보면은 축구 팀 매니지먼트 하는 게임에서 네. 자꾸 누가 이렇게 조언해 주잖아요. 네, 뭐 이 맞아요. 선수를 파는 게 좋습니다. 뭐 네. 지금은 뭐 뛰어드세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특화되게 레고 블록처럼 네. 자기 기업에 맞는 성격에 맞는 그런 AI 비서를 구글이 만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AI가 정말 안 끼는 이 곳이 없는 세상이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미 뭐 네. 이런 식으로 AI가 활용되고 있다. 네. 이런 걸 좀 선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있을까요?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속에서도 AI가 비서처럼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네. 최근에 화제가 되는 거는 AI가 그림도 그리고 뭐 영상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이런 게 화제가 되고 맞아요.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된 건데 작곡가 김영석 씨가요. 예. 어떤 대회에서 자기가 음악 심사를 봐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12곡 정도를 검토를 했는데 네. 그중에 상당히 괜찮은 곡이 있어서 그걸 1등으로 뽑았거든요. 네. 근데 다음 날에 그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김영석 씨 어제 뽑으신 그 곡이 알고 봤더니 만든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AI로 만든 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글자만 좀 썼더니 음악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가지고 김영석 씨가 되게 놀라서 본인의 SNS에 야 이렇게 된 걸 1등을 줘야 되냐 아니면 내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의 글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예. 궁금해하실까봐 네네. 제가 우리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위한 음악을 조금 전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AI로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백달 리듬으로 흘러가는 이 노래 우리의 목소리가 전하는 메시지 매주 평일마다 오후 5시 5분
KBS 원 라디오에서 우리 만날 때 뉴스레터 K 최신 이슈를 가져와 뜨거운 이슈들 꾸준히 다루는 거야. 정보의 바다에 우리 함께 뛰어들어 세상 같은 시각으로 생각해보자.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바쁜 일상 속에 정보를 주는 우리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야.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를 다루는 거야. 우리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해줘요. 김덕진 작곡가님 계약하시죠. 아니 이 네. 노래를 네. 뭐 어떻게 해서 만드신 거예요? 네. 뭐라고 입력을 하신 거예요?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이 AI 도구 중에 제가 쓴 건 두 가지인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애랑 네네. 그 다음에 수노.ai라는 이제 툴이 있어요. 네. 실제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등을 했었던 분이 예. 실은 초등학교 교사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이 수노.ai를 쓰신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라는 프로그램을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얘가 검색 엔진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에서 뭔가 검색을 AI가 하고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프로그램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1라디오에서 매주 평일 5시 5분에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스와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듣는 이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기반으로 예. 수노라는 서비스한테 가서 예. 얘한테 지금 우리가 정보를 받았잖아요. 네네. 아래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노래를 만들어줘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있던 그 내용을 보고 얘가 가사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노래도 부른 겁니다. 그거 딱 2번으로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아까 보면 뭐라고 그래요? 뭐 5시 5분에 뭐 뉴스레터 K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무슨 정보의 바다에 뛰어들어. 뭐. 그게 이제 아까 그 내용을 기반으로 와. 얘가 노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누구나 한 뭐 5분에서 10분 사이에 나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상당히 놀라운 건데, 근데 이제 이러면 좀 궁금하실 게 저작권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아까도 그럼 그게 1등 했어요라고 하는 문제를 주시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곡은 1등을 했고요. 이것도 저작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이 지금은 생성형 음악 서비스에 대해서 예.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무법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드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 네. 이 만든 서비스 회사의 약관을 봐야 돼요. 근데 이 회사의 약관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무료로 쓰는 서비스에서는 이걸로 유료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다. 네. 단 회원 가입을 해서 유료로 쓰면 그거에 대한 저작권이 돌아간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한 달에 $4 정도 내면 돼요. 그러니까 한 뭐 그렇게 비싸지 않죠. 비싸진 않네요. 네, 6, 7천 원 내고 네. 그렇게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회도 결국에는 그 곡을 이제 1등을 해줬고요. 왜냐하면 AI로 작곡하면 안 된다 이런 가이드가 없었으니까. 근데 거기다 좀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김영석 작곡가가 이제 거기다 편곡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네. 방송 끝나시고 네. 저희 PD 분하고 네. 그 저작료 저작권 얘기 얼마 네, 뭐 계약하셔가지고 제가, 네, 저렴하게. 예, 한 4달러 정도 하시죠. 1918님 뉴스레터 K BGM으로 써주세요. 6835님 아주 네. 좋네요. 굿굿. 1410님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 그런지 노래가 살짝 인공적인 느낌이 들기도 흐흐 하십니다. 네. 아주 좋은 노래를 간단한 2가지 네. 툴로 만들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우리가 뭐 해외 사례들 해외 기업들 많이 얘기해봤는데 네. 지금 뭐 네이버와 인텔도 분당에 뭐 공동 연구센터를 세운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그럼 인공지능 기술의 경쟁력은 지금 세계에서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연구하는 뭐 논문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의 1등으로 알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연구 논문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려면 정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냥 돈의 수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몇백억 수준이 아니라 뭐 다른 뭐 몇 조가 그냥 우스울 정도로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건 우리나라 시장 규모에서 이렇게 몇조 원, 몇십조 원을 투자하면서 정말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유지가 될까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암스 레이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군비 경쟁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치 냉전 시대 때 미국하고 그때 이제 소련이죠. 소련이 무기 계속 사다가 네. 결국엔 소련이 망했잖아요. 지금 결국 그런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경쟁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살아남기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예상 규모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빈틈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전략 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러 이슈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우리나라 언어 모델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유럽 같은 지금 상황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최근에 이 AI와 관련된 규제들이 대부분 다 유럽, EU에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나오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유럽은요 모든 IT 서비스가 다 미국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는 한국 서비스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유럽은 다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거를 다 쓰는데 그들이 제대로 된 비용을 안 내니까 결국 그들에게 돈을 얻을 수 있는 건 강력한 벌금뿐이 없어요. 네. 결국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반추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기술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530님 인공지능 비서 기대되네요. 제 차에도 AI 비서가 적용되면 좋겠어요.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4살 영진이와 누나는 가족 쉼터에서 생활 중입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이곳에서도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지난 10년간 영진이와 누난 아버지의 상습적인 학대와 강간으로 몸과 마음 모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말 10억이 넘는 사채 빚을 아이들 앞으로 남긴 채 세상을 포기해버린 부모님. 아버지가 생전 아이들의 명의로 받았던 여러 가지 대출로 인해 남매는 현재 기초수급비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깊은 마음의 상처와 막막한 현실 속에서 갈 곳을 잃은 두 아이. 영진이와 누나가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영남 지역으로는 황사의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의 단계고요. 미세먼지 특보가 곳곳에 발령 중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상황이 좋아지겠습니다. 다만 오전 한때 수도권과 영동 영남 지역으로는 일시적으로 대기가 혼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 비가 시작됩니다.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강수량의 지역적인 격차가 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경남 지역으로 20에서 60, 제주 30에서 80mm, 제주 산지에 1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도로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남해안과 제주에 집중되겠고요. 대부분의 남부지방 10에서 40mm, 중부지방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4도 등 11도에서 1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8도, 전주 19도 등 14도에서 21도로 내일은 낮 기온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 중심으로는 강풍과 폭우가 예상돼서 항공기 및 선박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를 하고 다음 주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독 회동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4.19 혁명 64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유공자와 유족, 한덕수 국무총리, 여야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일찍 묘지를 참배했고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술판 회유 주장은 재판 방해이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증원 백지화가 우선이라며 일제히 수용 불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전날보다 1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56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2,590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내일 4월 20일은요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 날이 되면 물론 좋은 취지에서 각 기업이나 또 정부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나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꼭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하기보다는 그냥 늘 평소에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분들과 생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야 각 당의 차기 국회 당선인들 계속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 미래 김예지 의원 모시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입법 활동 전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예지입니다. 옆에 우리 안내경 조이 보좌관도 같이 왔네요. 조이 보좌관 인사 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열심히 엎드려서 네. 지금 일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안내견이 평소에 일할 때 네. 이렇게 엎드려 있거든요. 아. 지금 잘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직분에 지금 네. 충실히 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로도 지금 같이 보고 계십니다. 보이는 라디오고요. 자, 우선 재선 축하드리고요. 며칠 전에 그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선인분들까지 모여서 결의문도 대표로 낭독을 하셨더라고요. 초선과 재선은 또 마음가짐이 또 다르실 것 같은데 당선 소감을 좀 겸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척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상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기도 송구할 만큼 굉장히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네네. 그만큼 책임감 많이 느끼고요. 어깨가 초선 때도 저희 상황은 어려웠습니다만 그때는 야당인 시절이었고요. 지금 이제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 무거운 어깨가 느껴지고요. 책임감과 함께 10배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10배 열심히 하시려면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겠네요. 네. 개인적으로 그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매체나 또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이렇게 볼 때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생각이 다른 동료 의원분들뿐만 아니라 또 국무위원들에게도 정말 예의가 바르시다. 그리고 고압적이지 않은 태도로 또 질의하시고 작은 답변에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항상 하시고 뭐 이렇게 하세요 마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또 질의를 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뭐 앵커이고 기자이기 전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 국회에서 하는 일이 국회의원의 품격은 좀 이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또 국회가 특히 이제 뭐 정치가 협치가 사라졌다, 정쟁과 다툼만 남았다, 뭐 반목과 멸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더더욱 22대 국회에서 지금처럼 좋은 의정 활동 해주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이미지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국회에서 힘쓰겠습니다. 예, 지난 4년 동안요 김예지 의원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으신 분야가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을 비롯한 또 우리 사회의 약자와 또 소수자 분들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그동안 입법 활동 전반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좀 먼저 들어볼게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예. 저의 정치적 목표 제가 이렇게 국회에 와서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정치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란 정쟁이 아니라 목소리 낼 수 없었던 그리고 목소리 내기 힘든 존재의 목소리가 대신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던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법안들 약 170여 건의 법안들을 발의해서 약 40% 정도의 네네. 통과율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람 있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상 법안 이러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하지만 저는 현실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의약품에 또 예. 그 식품 등에 이제 점자가 도입이 되었고요. 또 수어 등 이렇게 그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아직 시행은 전입니다. 네네. 네, 시행 전이지만 많은 분들이 법안 통과 후에 또 공감하셔서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하다. 저는 왜냐하면 개개인의 기업을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비례대표 의원이라서요.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주변에서 당사자이신 분들이 정말 내가 거기 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네. 정말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뭐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계속 좀 힘써 달라라는 말로 격려해 주실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한 네. 4년 동안 이거 이렇게 할 걸 참 아쉬웠어.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는 상임위에서 4년 동안 전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때 네. 전 하반기를 다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처예요. 그러면은 예.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할 때 제가 가깝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법안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다루었던 법안은 문체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 관련된 예를 들어 복지부라든가 국토부 예. 다양한 부처의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가깝게 논의할 수 있는 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대다수가 지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좀 아쉽다. 다행히 22대 국회에 제가 연속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까지 장애 비례대표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일했던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런 기회를 얻은 만큼 그런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부처의 소관 부처의 일도 같이 좀 넓게 폭넓게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2081님께서요. 의원님 목소리가 맑아서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아이고 긍정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참 목소리뿐만 아니고요. 지난해 6월인가요? 의원님께서 그 국회 대정부 질문 마무리에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박수갈채를 받아서 화제가 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작은 어항에서는 10cm도 넘지 않게 크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 강물에서는 1m 넘게 자라는 고기를 예로 드시면서 사회적 약자와 또 소수자에게 정부가 어항과 수족관을 꿰고 강물이 돼주길 바란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셨던 이유가 뭐였을지 듣고 싶네요. 대정부 질문이라 하면 네. 의원이 이제 국무위원들께 이러이러한 점들을 좀 바꿨으면 한다라고 또 질문도 하고 관련 질문도 하고 그러는 시간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날 장애인 학회 특례법 관련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당시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를 했었고 네.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양한 부처의 장애인 관련 그리고 또 다양한 계층 관련 일들이 산재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때 네. 당시 국무총리 지금 현재도 국무총리님이시죠. 예.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질의를 했고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아까 어항, 수족관 또 강물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마무리 발언에서 했던 이유는 환경이 어떻게 그 개개인을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능력이 더 커질 수도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정부의 역할은 크다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함이었는데요. 사실 환경에 따라서 굉장한 많은 제약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현실이고 저 또한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예시를 적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이것은 제가 먼저 개발해서 이렇게 연구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양한 많은 저명한 외국의 또 강연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인용하셨던 글이에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서 예. 굉장히 부끄러웠고 또 하나 아쉬웠던 것은 네. 제가 당일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발언하고자 했던 것은 다양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예산이라든가 정책들이 조금 더 모여서 조금 더 간단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포용적으로 컨트롤될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이제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의 그런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내용보다는 네네. 그 물고기 얘기에 좀 집중이 되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 근데 네. 내용도 아마 전달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때도 그런 말씀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거긴 하지만 또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의 소관은 또 복지부에 걸쳐 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칸막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터서 맞습니다. 전향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메시지가 아마 그 어항 말씀 말고도 많이 울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7718님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하면 좋겠어요. 김혜지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8144님 김혜지 의원님 겸손하고 소통하는 태도로 질의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의원님께서 올 초에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였는데 강에서 바다로 일단 영역은 확장이 됐고요.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못 갔어요? 네, 네.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네. 의원님 분들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책을 내시고 출판 기념회 열면요. 이게 보통 본인에 대한 좀 주목을 끌기 위함이랄지 아니면 일종의 모금용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달랐더라고요. 일반 서점에서 당시에 그 베스트셀러에 오르시기도 하셨고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셨어요?
제 삶을 우선 담았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소외를 담았습니다. 장애인 김예지가 정치인이 되어서 국회에 와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하는 가운데 네. 있었던 다양한 일들을 거기에 담았고요. 그리고 또 정치인이기 이전에 제 생각들을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도 예. 아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발언에서 했던 코이 물고기 이야기처럼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저의 작은, 사실 저 혼자 하는 것은 작은 몸부림일 거예요. 아무리 제가 정치인이지만 그렇게 권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많은 삶까지 변화시키려고 그동안 노력해왔던 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안간힘을 거기에 담고 싶었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도 일부 계실 수도 있는데요. 김혜지 의원님께서는 피아니스트이시기도 합니다. 활약도 많이 하셨는데 2월에 네.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회 하셨잖아요. 당시에 그 배현진 의원도 같이 참석하셨고요. 네. 콘서트 주제가 우리 함께 행복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으로 되게 바쁘고 치이실 텐데 이 와중에도 어떤 계기로 연주회를 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 함께 행복하는 예. 제 의정 활동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싶었던 저의 정치적 방향이고 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회에는 사실 저 혼자 독주를 한 것이 아니고요. 네네. 제 친구, 성악가인 친구랑 같이 이렇게 듀오 무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네. 독주도 서로 했지만 제가 그 친구의 반주로, 그러니까 서포트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내가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 그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또 우리 사회가 조금은 어렵지만 지금 많이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그러니까 지금 나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옆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인들이 본을 보이고 그래서 항상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더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함께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는 그 마음을 담고 메시지를 담는 그런 음악회였습니다. 네. 0419님 뉴스레터 K 찐팬입니다. 저는 암투병 3년 차에 약시로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라디오만 24시간 듣는 장애인입니다. 그런 제게 라디오는 정말 고마운 친구가 되었답니다. 오늘 김혜지 의원님 인터뷰 포함해서 방송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재작년에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지하철 시위에도 참석을 하셨는데 당시에 뭐 언론 인터뷰에서요. 그동안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사안에 대해서 기왕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니까 정치인으로서 내 역할은 입법적 또 제도적 개선을 끌어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근데 또 당시 그 여당 내에서 또 비판도 있었고요. 또 당시에 이준석 대표도 이동권 시위에 또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같은 식으로 활동하실지도 궁금해요.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네. 있을 것이고요. 네. 지금도 굉장히 제 뭐 이제 다양한 기사들 보면 악플 대부분이 관련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그 시위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역할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은 사법부의 몫이죠. 그리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20여 년 넘게 네. 그 일을 해오셨는데 사실상 그 저 같은 비례대표나 아니면 예. 장애인을 이제 대변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저 또한 국회는 혼자였고 네. 또 그 단체들의 힘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긴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눈에 띌 만큼 그리고 피부에 와 닿을 만큼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챙겨지지는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아는 정치인이라면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예.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바로 잡아 나가야 그래야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신 국민 여러분들도 또한 불편하다라는 것을 느끼시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시위 방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뭐 가리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작은 존재들의 그러니까 제 역할은 그렇습니다. 왜 다른 의원님들의 역할도 그 각각 다르겠죠. 왜냐하면 예. 직군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네. 이제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 계시지만 저의 역할은 제가 이 자리에 앉혀진 역할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도 들리지 않는 그리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네. 그런 존재들을 대변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고 지금 바로 또 그런 상황이 와도 그것과 같은 상황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하지만 어떤 존재들이 저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하기를 원하고 네. 또 그래야 된다는 자리가 있으면 꼭 함께 한다고 저는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또 9월에는 장애인 기본법안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게 현행 장애인 관련 법령이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유로 드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장애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금은 결함, 예. 무엇에 의한 결함이라든가 손상, 의료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의료적 모델을 아직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 추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도 그 패러다임에 발맞춰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려면 이것이 사회적 모델 또 사실은 사회적 모델에서 나가서 인권적 모델까지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거기까지 담지는 못하더라도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장애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환경적 요소가 갖추어져 있다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개선할 때 이제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법안에 정의로서 담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것들을 담은 기본법인데요. 네. 지금 사실 그게 보건복지 위원회죠. 네네. 그 상임위로서는 그리고 관련 부처는 부처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문턱을 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대는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도 그렇죠. 이런 관련 법안들을 좀 더 재정비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 뭐 환경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패러다임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장애인분들 또 장애를 차별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뭐 깜깜이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이 샌다 할 때 뭐 눈먼 돈이랄지 그쵸. 무슨 뭐 절름발이 행정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은 표현이 또 인식을 바꾸고 또 인식이 바뀌면 또 표현도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5988님, 오늘 저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김혜지 의원님 우리 사회 약자들 위해서 좋은 입법 활동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해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내일 그 장애인의 날에는 혹시 어떤 일정들 예정이 돼 있으세요?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다양한 장애 예술 단체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정책적 입법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내일은 이제 청와대 춘추관이죠. 거기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축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예, 축사를 하러 가시고요. 장애인의 날이 그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게 1994년이던데 이제 30년 꼭 됐고요. 그동안에 뭐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법적인 것 외에서도 많이 또 챙겨 보시겠죠. 근데 이제 챙길 것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달라진 것 같다. 체감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장애인 그러면 뭔가 외계에서 온 존재들, 생명체들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우리 그냥 옆에 사는 이웃, 동료 시민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 예를 들게요. 가장 쉬운 예겠죠. 지금 조이랑 저는 안내견이랑 같이 다니는데요. 지금 20년 24년째 같이 다니고 있어요. 조이는 3번째 안내견인데요. 첫 번째
당시 안내견이랑 다닐 때는 거의 뭐 많은 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그래서 저 또한 너무 많이 놀란 적도 많고 그리고 거부당하는 사례도 너무너무 많은데요. 네네. 지금은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에티켓도 많이 아세요. 안내견을 부르거나 만지거나 먹을 것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아이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마치 안내견이 옆에 없는 것처럼 네. 다닐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뭐 거부 사례들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을 제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장애인 비례대표만 해도 그때도 이제 한 명도 이제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 22대 국회도 그렇고 21대도 그랬고요. 네. 3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그래도 대변하는 사람이 조금씩 생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때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는 느낍니다. 예, 지금 시간이 23분 43초 지나고 있어서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2대 국회에는 최보윤 당선인도 계시고 더불어민주연합의 서미화 당선인도 계시고 한데 이 세 분께서 어쨌든 장애인 대표로 또 입법 활동을 하셔야 되고 의정 활동 하셔야 되거든요. 혹시 이 세 분이 의원님 포함해서 공동으로 어떤 하는 의정 활동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지금 그런 혹시 방법들을 한번 모색하고는 계실까?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22대가 시작되면은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법안을 발의할 때는요. 제가 대표 발의를 하더라도 10분, 그러니까 저 말고 9분의 도장 의원님이 받아야 되죠. 그렇죠. 공동 발의를 해주셔야 법안이 발의가 돼요. 네. 뭐 그런 역할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의 목표치는 같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공동으로 일하는 것보다 네. 또 그 두 분이 못 챙기시는 부분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이 4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채워나가고 메꿔나가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문자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7549님, 제 딸도 몸이 불편한데요. 김예지 의원님 정말 멋지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하시고요. 리민님, 당을 떠나서 김예지 의원님은 의정활동에서 목표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실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스타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용기 내서 활동해 주세요라고 응원 문자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재선에 성공하신 국민의 미래 김예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금요일답게 정체가 심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암사대교 부근 4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뒤로 강동대교 이전부터 사고 여파받고요. 이후에는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 심합니다. 반대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한강대교에서 암사대교까지 많이 막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그리고 원효대교에서 구리시계 쪽으로 쭉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 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일교와 녹천교 사이 1차로 작업으로 막혀 있고요.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는 1시간 이상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구리 판교 쪽은 고양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긴 구간 밀리고요. 더 가서는 남양주에서 상일, 하남에서 광암터널, 그리고 송파에서 판교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애증의 정치클럽 박유진 에디터입니다. 네. 뭐 지금도 계속해서 이 속보 상황들이 들어오고 또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이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파악된 것까지 현지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현지 시간 19일 새벽에 네. 이스라엘이 이란 중부의 이스파한을 공격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란에 대해서 첫 번째 군사적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네. 반면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없었고 그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스파한 일대에 폭음이 들린 것은 사실이지만 드론 격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보도된 것처럼 미사일 공격의 보고는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공격의 규모나 피해도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국내 공항의 경우에
경우에도 운영을 잠시 중단을 했다가 이란 국내 공항도 잠시 중단을 했다가 재개를 했습니다. 운영을. 예. 그리고 이란의 국영방송에서는 이 공습 직후에 이스파한의 실시간 모습을 송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평온하게 일상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는데요. 예. 즉각적으로 대응을 딱히 할 계획도 없다고 아직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언론은 뭐 이란이 일부러 공습의 심각성을 좀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단 뭐 양국의 주장은 일단 다릅니다. 네. 뭐 각자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입장을 내놓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난 13일에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을 했었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복이라는 것을 또 인정을 했나요? 네, 인정을 했습니다. 예. 한 이스라엘군 관계자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인정을 했어요. 현재로서는 민간인 피해 없이 군사적인 목표물만 공격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13일에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도 비슷한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외신에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수위가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란에는 또 이 핵시설이 있단 말이죠. 네. 그곳을 뭐 타격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네, 또 이 이스파한이 그 이란 핵개발 시설이 있는 또 도시예요. 예.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이스파한을 타격을 한다는 것은 핵시설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핵시설을 피해가기는 했고 또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는 되는데 네. 그래도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한 위협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해석하고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에서도 중동 사태를 앞으로 좀 면밀히 주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전에도 뭐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네. 그 시설을 향해서 타겟팅을 해서 공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전에도 뭐 드론 공격이라든가 예. 사이버 공격을 가망해온 것으로 알려졌죠. 이란의 핵 개발이 이스라엘 안보의 사실 최대 위협이기 때문인데요. 예. 지난 2020년에는 이란 최고의 핵과학자인 모센 파크리자데를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양국 사이에는 핵이라는 변수가 껴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더더욱 확전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 이란이 공격이 없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자제를 하는 것도 확전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떤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 백악관에서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고요. 예. 다만 미국에서 공습 전날에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우리가 보복 작전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통보는 받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소식을 듣고 놀라지는 않았지만 이런 대응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3일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해서 그렇죠. 이란에 대한 어떠한 반격도 반대한다 이렇게 네. 전한 바가 있고요. 이스라엘을 방어는 하겠지만 이란 공격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습니다. 예, 이 소식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에 환율도 뭐 들쭉날쭉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란에서 폭발음이 있었다 이 소식이 들린 직후에 달러 원 환율이 장중 전장 대비 20원이 올라서요. 네. 1,492원까지 올랐다가 이란이 공격을 부인하자 1,38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중동 사태는 유가와 직결이 되고 예. 우리나라는 또 유가에 취약하기 때문에 확전 가능성이 우리 경제에도 매우 민감한 요소잖아요. 예, 예.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제 기재부 주요 간부들과 함께 긴급 대외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에 이로 인해 과도한 시장 변동이 좀 생긴다고 하면은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코로나19와의 작별 소식인데, 그러니까 5월부터 다음 달부터 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가 제일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로 내려가면서 네. 정말로 이제 끝났다, 엔데믹이다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몇 년 만인가요? 지금 4년 넘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4년 처음 나오고 나서. 3개월 정도죠. 그럼 이제 이게 최하위인 관심 단계로 내려가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진지 궁금하네요. 네, 이미 코로나 끝난 거 아닌가? 예. 뭐 다 바뀌었는데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것 네네. 같은데요. 여전히 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일부 감염 취약 시설에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맞아요. 의무가 마스크 쓰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있죠. 네. 그리고 입소자가 선제 검사를 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달 1일부터는 이런 조치도 다 권고로 전환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병원도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있으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네. 확진자의 격리 권고 기간도 5일에서 증상 호전 후 24시간 하루로 완화가 되어서요. 독감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약간 그 고연령층이나 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우리가 네. 항상 좀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했었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의료 지원에서도 좀 바뀌는 게 있는가 궁금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은 좀 이어가려고 계속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우선 검사 지원도 계속할 계획이고요. 입원 치료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을 하되 국비 지원은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치료제는 원래 전원 무상 공급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축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 적용 등재 절차가 사실 진행 중이에요. 네네. 그래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상 공급 대상자가 아니라면은 5만 원 가량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백신 접종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2023년에서 2024년 절기까지만 무료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65세 이상의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게는 무료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바뀌는 것도 있고 유지되는 것도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네. 위기 단계를 어쨌든 이렇게 낮추게 되는 것, 최하위인 관심으로 낮추게 되는 거는 일단 뭐 방역 상황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주간 신규 확진자를 보면요. 예. 올해 3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4,705명이었는데요. 이달 둘째 주에 2,283명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숫자가 좀 많나 싶기도 하네요. 4,705명에서 2,283명으로 줄었어요. 네, 그래도 예. 반 정도로 줄었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이제 다시 퍼지는 게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올 초부터 JN1이라는 변이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네네. 이 JN1의 방역 상황은 현재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이외에는 단기간에 유행이 급증할 수 있는 변이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치명률을 보면은 발생 첫 해가 2.19%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해에는 0.06%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예, 뭐 백신도 있고 또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이 치명률이 많이 감소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조직들도 많이 꾸려졌었단 말이죠. 그런 정부 조직들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수보훈이라고 하죠. 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대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달에 운영이 종료가 됩니다. 끝나고요. 그래서 관련 인력들은 일반 업무로 복귀를 해서 공중보건 증진 업무를 이어갈 계획이고요. 예. 그래도 관심 단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질병청 내에 이제 대책반을 만들어서 관련 업무를 전담을 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 봤을 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에 직면을 했었잖아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활을 했었는데 뭐 그때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이런 팬데믹 상황, 이런 갑작스러운 전염병, 감염병들이 또 나올 수 있다, 없다는 보장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관련 준비들 잘 해야 될 텐데 대응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국내를 살펴보면요. 예. 작년 5월에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질병청에서 발표를 했고요. 예. 이 계획의 목표를 보자면 감염병 유행 100일 이내에 백신 같은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를 하고 일일 확진자가 100만 명 이상이 발생을 했을 때도 대응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국외 사례를 좀 보면 일본의 국립감염증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아시아 감염병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도, 베트남, 대만의 연구기관과 함께 감염병의 동향, 병원체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2027년 3월 이전에 출범을 할 계획이고요. 네네. 아시아에서 계속 참가국을 넓혀서 추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에도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 며칠 동안 그 일본의 성인 동영상 AV라고 하던데 AV 배우들이 참여하는 성인 페스티벌을 놓고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 서울인가요? 지자체에서 네. 행사 개최를 허가하는 게 맞느냐 가지고도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근데 결국은 취소 결정이 됐어요?
네,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페스티벌 주최사인 플레이조커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취소를 공지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 섭외 어려움이 제일 컸습니다. 네. 경기도 수원시, 파주시, 서울시에서 연달아 퇴짜를 맞았어요. 각 지역의 이제 여성단체나 학부모 단체 반발이 너무 커서 지자체 사원에서 또 대응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강행을 하면은 행정 대집행을 검토하겠다 얘기를 했었고 파주시는 김경일 시장이 직접 나서서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행사를 막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 전기 끊겠다고 했었잖아요. 네, 한강공원에서 한다고 했어가지고 그래서 그 카페의 전기를 아예 끊겠다 경고를 했었고요. 네. 이후에 강남 신사동으로도 장소를 바꿨었는데 강남구청에서도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 중단을 요청하는 국민 동의 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난 15일 기준으로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해서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도 회부된 상황입니다. 근데 또 주최 측에서는 취소 결정은 됐지만은 이게 장소를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취소를 한 건가요? 네, AV 배우들의 신변 우려. 신변 우려요. 네.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배우들의 안전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뭐 물리적 충돌이랄지. 네, 뭐 테러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최 측에 따르면 일본 소속사 측에서 관련해서 문의를 했고 네. 관련해서 확답을 할 수가 없어서 정부와 싸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신변 보호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행사 개최 자체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자체의 압력이 부당하다면서 수원시나 여성단체, 언론의 법적 대응까지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뭐 실제로도 주최 측에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지자체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일단 다양한 법령을 끌어와서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요. 네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장이 학교와 거리가 100m도 안 된다. 그래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시를 뭐 했고요. 유해시설은 뭐 떨어져야 된다 그런 게 네, 있잖아요.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법, 한강공원이었으니까요. 뭐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내밀었고 강남구는 식품위생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성인 페스티벌이라고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성인 동영상 AV라는 거 만들고 또 유통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불법이 맞는데요. 근데 이런 행사를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따로 없어서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근거로 들었던 이 법령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서요. 신속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예 여성가족부의 관련법 개정을 건의를 했어요. 네네. 청소년 유해업소에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참 또 이제 어떤 단체, 시민단체도 그렇고 여성단체도 그렇고요. 반대가 좀 거세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자칫 뭐 젠더 갈등 이슈로 번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 여성용 성인 행사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막지 않으면서 왜 남성을 위한 행사는 막느냐,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혹은 남성의 본능을 악마화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식의 논의는 성인 콘텐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네. 이런 문화가 정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차단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 이런 AV를 모방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문제도 있고 네. 배우 학대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건너뛰고 여성도 남성도 똑같이 누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대결 구도만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얘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세상행복님, 코로나 해제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일상의 행복을 절실하게 알게 해준 코로나. 앞으로도 모두가 개인위생 잘 신경 써야겠어요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시사를 초월해서 문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입니다.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박희아 대중문화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뭐 이런저런 또 점점 더 더워지고 있고 네. 여름도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페스티벌 참 많이 열리잖아요. 뭐 락 페스티벌부터 해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행사들. 자, 그런데 미국에서도 최대 음악 축제 이 코첼라 페스티벌이 열렸네요. 네, 올해로 24회를 맞은 축제인데요. 예. 북미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위상의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 사막에 위치한 코첼라 밸리에서 열리는 종합 음악 페스티벌이죠. 그래서 매년 거의 모든 무대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에 관람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약간 일을 하면서 마치 배경처럼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쭉 틀어놓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 코첼라가 저도 익숙해진 게 몇 년 전이었나요? 블랙핑크. 네. 그리고 에스파도 했었나요? 맞아요. 그런 이제 우리나라 K-팝 걸 그룹들이 무대에 서고 나서 이게 잘 알려진 것 같은데 혹시 블랙핑크 이번에 나왔습니까? 아,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코첼라 무대에 섰던 게 2016년에 에픽하이라는 팀이었는데요. 에픽하이, 예. 네, 블랙핑크는 2019년에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서브 헤드라이너로서 무대에 올라서 화제가 됐었죠. 올해는 어느 분들이 무대에 올랐나요? 네, 올해는 르세라핌, 에이티즈, 더 로즈, 패기구 그리고 88라이징이라는 팀이 올랐었어요. 네. 지금 르세라핌 말씀하셨는데 네. 올해 그 K-팝 아티스트 중에서는 르세라핌 공연이 많이 회자가 되고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워낙에 이제 K-팝의 인기가 큰 만큼 또 예. 르세라핌이 또 워낙 인기 그룹이라서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데뷔 2년을 앞둔 그룹이고 또 역대 K-팝 아티스트 가운데 최단 기간 만에 코첼라에 입성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미공개 신곡을 포함해서 40분간 10곡의 무대를 선보였죠. 40분간 10곡. 아우, 체력도 네. 많이 소모가 됐겠네요. 그렇죠. 네네.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 뜻밖의 논쟁이 좀 벌어졌는데요. 맞아요. 바로 라이브 실력 논란이었습니다. 이 영상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네. 좀 보는데 이 라이브 실력 논란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일부 팬들 입장에서는 아직 신인이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곤 했는데 네. 어느 정도를 이제 신인으로 볼 것이냐라는 논쟁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K-팝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 즉 실현 능력에 대한 실망 같은 게 계속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서 좀 작지 않은 문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에 블랙핑크하고 뭐 비교해서 영상이 그렇죠. 나오기도 하고 이렇던데 네. 이 르세라핌의 멤버 중에 한 분이 또 신병을 밝히기도 했죠. 네, 맞아요. 팬 커뮤니티 위버스라는 곳에 이제 일본인 멤버 사쿠라가 네, 네.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예. 무대에 선다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 관객을 즐겁게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고 무대를 소화하는 거냐.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거다. 그리고 어떤 무대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제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렸는데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노래 실력이 좋다 나쁘다라는 기준은 이제 명쾌하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음을 굉장히 잘 내면 훌륭한 가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질문을 본인이 던짐으로써 비난하는 사람들의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마치 얘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우려가 있는 발언이라서 사람들이 좀 반발심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아, 우리 박희아 평론가께서는 그 무대 영상도 보셨을 테고요. 이 네. 논란의 과정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정말 네. 음정이 많이 불안했고 미숙했고 그렇죠. 또 이 논란에 대응하는 멤버의 입장도 좀 의견이 나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음악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라이브 무대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번 무대 자체를 놓고 봐도 좀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밖에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실시간 중계 영상으로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노래에서도 안무 퍼포먼스에서도 이제 두 개를 다 신경 쓰려다 보니까 또 하나에라도 이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 네. 지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와 안무 또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다 잡으려다 보니 또 네. 워낙에
주목을 많이 받는 코첼라라는 무대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기대한 것만큼은 못 간 부분도 있다. 맞아요. 그렇다면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또 연습을 또 많이 했을 거거든요. 걸그룹들은 특히나 아이돌 연습생 생활도 오래 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큰 무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게 아무래도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네네. 근데 이게 경험이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연습량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실제로 뭐 그리고 연습량이 부족했는지 아닌지는 이제 저희는 보는 걸로만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아쉽다고 많이 생각을 했고 예.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무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들의 심리 상태라던가 아니면 모든 자신감 같은 것도 충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안타깝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코첼라 무대 이후에 이 가수들의 어떤 라이브 실력 여기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수들의 이전 라이브 실력에 대한 얘기들 또 논쟁들 뭐 MR을 제거하고 목소리만 딱 들어보자 이런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맞아요. 그걸 가지고 또 비판하고 비평하는 분들 계신데 라이브 논쟁 왜 이렇게 매번 화제가 될까요? 이게 사실 90년대 댄스 음악 부흥기 때부터 꾸준히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K-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수준 자체가 굉장히 상향평준화된 음악들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때보다 기대치 자체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실력 향상도 좀 당연시 되어 왔다. 그래서 지금처럼 더 이제 예민한 경향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K-팝이 그냥 단순히 음악이라기보다는 종합예술에 가깝습니다. 예. 네, 그래서 춤, 음악, 비주얼, 뭐 연기 등등 이제 다방면에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매력을 드러내야 하는 장르라서 네네. 이 사실상 그룹을 구성하는 모든 멤버들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을 좀 고르게 갖춘 멤버를 얘기할 때 올라운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잘한다는 뜻이죠. 육각형 인재.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워낙에 이제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팀에 한두 명 존재하면 굉장히 축복받은 팀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각자의 특장점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 이번에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드러나지가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더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았던 거죠. 외국에서도 이 르세라핌 무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네,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해외에서 이제 그 생중계를 하는 당시에도 네. 굉장히 많은 비판의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었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는 그 사운드가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소리가.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롯된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가수가 호응을 잘 유도하면은 라이브 실력이 사실 어느 정도는 좀 감춰질 수 있어요. 근데 생중계는 현장감이 소거가 되기 때문에 그 좀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그걸 목격을 하고 좀 실망을 하게 된 거죠. 라이브 실력 논란 관련된 얘기도 나누고 있는데 옛날에 뭐 가요 톱10 시절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왜 이 라이브 무대 하면 화면 구석에 뭐 라이브라고 글자를 띄워놓고 있었고 또 뭐 립싱크라고 이렇게 또 표기를 해놓고 했었는데 요새 제가 음악 방송을 참 못 봤거든요. 요새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예전에는 그 테이프가 돌아가면서 립싱크를 알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표시가 사실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요. 네, 대신에 이제 MR과 AR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가면 좋은데 MR은 이제 음악만 예를 들어서 그 목소리가 제거된 소리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음악을. 그리고 AR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 아예 목소리까지 다 포함된 걸 뜻합니다. 근데 이제 이 비중을 예를 들어서 AR을 한 90%를 깔아놓고 10%를 라이브 MR로 깔아요. 그럼 두 개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들은 이제 10%만 이제 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라이브를 했다라고 좀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하고요. 좀 재밌는 거는 이 AR을 라이브로 만드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수가 녹음을 하면서 뛰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감이 사는
노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하. 그걸 이제 음악 방송에서 쉽게 말해서 트는 거죠. 들었을 때 안 튀게. 그렇죠. 야, 네. 뛰면서 AI를 만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10년도 저 전에 그 국회 립싱크 금지법 이런 게 발의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립싱크하는 것은 네. 관객을 기만하는 거야. 뭐 이런 평가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한 의원이 립싱크 금지법을 이제 제안을 하면서 대중 가수와 성악가들, 뮤지컬 가수들은 상업 공연에서 립싱크를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음향 설비나 가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립싱크가 불가할 경우에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뭐 이를 어기면 징역이나 이제 벌금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네네. 뭐 사실 근데 우리가 일을 못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 이걸 이제 법적으로 뭐 규제할 근거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공공 지원이 뭐 공공 자원인 예. 전파를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돈을 받고 이제 공연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런 사업성을 근거로 해서 뭐 립싱크를 제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명확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점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참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면서 네.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막 그쵸. 덤블링까지 하면서 네. 노래도 저렇게 라이브로 정말 100% 이렇게 잘해. 그런 아이돌도 꽤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H.O.T. 그렇죠. 예. 그 시절을 또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H.O.T도 있고 뭐 신화, G.O.D, 동방신기 네. 이런 그룹들이 라이브 실력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그 댄스 음악을 하는 가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K-팝 아이돌이죠. 네네. 근데 이 가수들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이제 춤추는 애들은 노래가 좀 못하겠지. 네. 감안해야지 뭐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죠. 저게 가수야?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던 시대라서 이들의 실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가 못했었죠. 근데 또 2000년도 들어와서는요. 뭐 투애니원 같은 그룹들 네. 보면은 맞아요. 대단했어요, 실력이. 그렇죠. 네네. 투애니원, 샤이니, 뭐 소녀시대 이런 그룹들이 너무 좋은 실력을 보여줬죠. 최근엔 BTS도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그룹들이 너무 좋은 실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또 이번 논란 때문에 이 그룹들의 옛날 영상들이 다시 올라와서 네, 또 재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가 중국에서 선보였던 라이브 무대가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이제 음향적인 장치도 없이 너무나 라이브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듣고 팬들이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는 가수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돌의 실력 부족이라는 것들 이런 걸 어떻게 좀 정의하면 좋을지 그냥 컨디션 난조라고 가야 될지 아니면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 소재는 어디다가 물어야 될지도 네. 궁금하네요. 사실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가 이제 아까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멤버들을 골라서 데뷔를 시키고 트레이닝을 거쳐서 성장시키는 과정을 모두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대중을 실망시키지 않을 그 실력 향상까지도 어느 정도는 책임 소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일단 데뷔하고 인기를 얻으면 그 모든 작업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소속사 관계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아이돌들이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철저한 을이 된다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K-팝이 또 산업의 한 중심축을 많이 또 차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세우고 앞으로 K-팝 산업 또 이런 실력 논란들에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할까 조언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논란에서 예. 이제 하이브라는 이제 거대 레이블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가장 호되게 비판받고 있는 팀이 르세라핌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국내 음원 차트뿐만 아니라 빌보드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성적을 쓰고 있는 신인 걸그룹이 있거든요. 네네. 아일리시라는. 근데 이 두 팀이 다 하이브 소속이죠. 근데 그만큼 하이브라는 회사가 이제 뭐 방탄소년단, 세븐틴 같은 또 좋은 팀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만큼 이제 크고 한국 대중음악 산업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네. 이 소속 가수들에 대한 조금 더 관리가 이루어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면 좋겠다 그런 예.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6689님 정치 시사는 잘 모르지만 이 방송을 듣고 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전 병원에서 일하는데 사실 매일 듣지는 못하지만 근무할 때 조용히 들으며 일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께 많이 홍보할 게 하시고요.
9818님 오늘 청취율 조사 전화 받고 뉴스레터 K 한 표 보탰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님까지 읽게요. 뉴스레터 K 가족입니다. 저는 원래 모르는 전화도 안 받는데 요즘은 다 받고 있습니다. 도와드릴 건 이것밖에 없네요. 청취율 조사에서 살아남아야 이런 좋은 방송 오래 들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용산에서 만나서 국정을 논의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리쌍이 부르고 장기하와 얼굴들이 피처링한 우리 지금 만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벽에 친구 잠깐 만나서 당구 치고 술 한잔 걸치고 바로